지구과학2 함께해요. 자, 오늘은 지구 구성 물질과 자원 단원의 가장 마지막인 해양 자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9페이지고요. 먼저 학습 목표 볼게요. 첫 번째,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 자원의 종류와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와 해양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자,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할게요. 심해저에 분포하는 망가니즈 단계 속에는 여러 종류의 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의 검은 노다지 또는 검은 황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자, 우리가 노다지, 금을 노다지라고 하죠. 이게 이제 망가니즈 단계인데, 자, 이게 바다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이 망가니즈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에는 이 망가니즈 이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보면 그냥 돌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망가니즈 이외에 보통 구리, 또 니켈, 그리고 코발트 이런 다양한 금속 광물 자원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자, 우리나라도 이 망가니즈 단계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개발비가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자원을 개발할 때 환경 파괴 같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망가니즈 단계를 많이 이용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해양 자원의 종류와 분포인데, 자, 여기서 일단 해양 자원은 우리가 좀 분류를 나눠볼게요. 바다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생물 자원, 우리가 이제 먹는 뭐 생선 같은 거죠. 물고기들. 지질 자원, 이거는 바닷속 지각에 있는 그런 자원일 것 같아요. 물리, 화학적인 자원이 해양 자원이에요. 물리 자원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화학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화학 물질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인류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까, 어떻게 개발할까, 그게 숙제인 거죠. 그 다음에 각 자원들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자원들, 과거에 바닷속에 살았던 생물체들이 지금은 이게 죽어서 유해가 지각 속에 묻히고 이게 변형되어서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생물 자원이 에너지 자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지만 어느 한 자원이 또 다른 자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잘 분석해서 자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교과서 59페이지 나와 있는 그 그림에 네 가지 자원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해수 자원. 자, 해수는 바닷물이잖아요. 이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일단 수자원이 있어요. 먹는 물이죠. 해양 심층수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바닷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염분만 제거해서 민물처럼 이렇게 담수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수로 많이 이용합니다. 중동에 있는 그런 산유국들은 기름은 많은데 그 사막이라서 물이 부족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주로 이런 해양 담수화 플랜트 공장을 바닷가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식수를 확보하는 거죠. 바닷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식수가 뭐 인간이 이제 먹는 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공업용수나 뭐 농업용수 또는 생활용수로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녹아있는 그 물질들, 우리가 그걸 염분이라고 하죠.
소금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녹아 있어요. 그 염분 자체가 그 자체로도 화학적인 원료가 됩니다. 바닷물 속에 금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 속에 녹아 있는 물질들을 분리해내서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수산자원. 자, 해양에서 서식하는 생물자원인데 쉽게 말하면 식량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식량으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런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바다 목장을 조성해서 물고기를 양식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생산력이 육지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갯벌에 가서 조개를 잡아요. 엄청나게 많이 잡는데 다음날 가면은 그만큼 조개가 또 잡혀요. 그 다음날 가면 또 잡히고 그 다음날 가도 또 잡히고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량 자원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해양 광물 자원인데 해수에 녹아있는 용존 물질, 자,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물질 또는 해저, 바다 밑에 존재하는 광물 자원들을 우리가 해양 광물 자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림에 이 배경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돌들이 이게 바로 이제 망가니즈 단계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일단 대륙붕의 광물 중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한 그런 광물에는 철, 금 또는 소금, 우라늄, 브로민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저의 망가니즈 단계에 망가니즈, 니켈, 코발트, 리튬, 철, 구리 등의 다양한 광물들이 엄청난 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망가니즈 단계가 이 동글동글한 이 돌 같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가서 들고만 오면 돼요. 근데 이 바다까지 가는 게 너무 멀고 깊은 바다라서 가져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양 광물 자원이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만큼 광물들을 많이 채취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자원입니다. 자,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일단 첫 번째로 화석 연료가 있고요. 또는 해수의 움직임, 바닷물의 움직임, 파도, 조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보면은 일단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는 것 중에 가스 수화물이 있어요. 자, 이 가스 수화물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발전, 조류 발전, 이거는 이제 밀물썰물을 이용하는 거죠. 밀물썰물, 우리나라는 특히 서해, 황해 같은 경우는 밀물썰물이 굉장히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가 크죠. 이 조차가 큰 서해에서 이 조력과 조류 발전을 잘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력 발전. 자, 바람이 불면은 바닷물이 찰랑찰랑 흔들리죠. 파도가 치는데 이런 수면의 파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한 해상 풍력 발전을 많이 하죠. 해상 풍력 발전하면 제주도가 떠오르잖아요. 제주도에 풍력 발전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핵융합 에너지인데, 이건 현실 에너지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요.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건데, 바닷물에 있는 그런 수소, 우리 물이라고 하면은 H2O잖아요.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수소 중에 일부가 중수소예요. 일반적인 수소에 비해서 중성자가 더 많아서 더 무거운 수소인데, 이 중수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해수 온도차 발전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과서 60페이지 탐구를 같이 볼게요. 해양자원의 종류와 분포를 조사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볼게요. 다음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스 수화물과 우리나라 기술로 확보한 망가니즈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가스 수화물인데 이거 지금 불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드라이 아이스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얀 얼음 같은 건데 불을 붙이면 이렇게 활활 타오릅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망가니즈 단계인데 실제 크기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먹만한 크기 정도 되는데 선생님 주먹이 너무 큰가요? 네, 요만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자른 단면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광물의 초기 핵 부분이고 이게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크기까지 성장하는데 뭐 수만 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얘는 광물 자원이고 그다음 가스 수화물은 얘는 에너지 자원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정 1, 2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 보면은 이 가스 수화물과 망가니즈 단계가 분포하는 지역을 각각 조사하고 두 번째 이 가스 수화물과 망가니즈 단계는 주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가스 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쪽에 있는 바이카로스, 시베리아, 또 캐나다 조금 추운 지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망가니즈 단계 같은 경우는 바다, 뭐 카라의 페루 분지, 클라리온 클리포튼 지역인데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바다 밑에 심해조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 주로 많이 있다. 이거는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일단 이 가스 수화물은 에너지로 쓸 수 있고 망가니즈 단계는 여러 가지 금속이 들어있으니까 이 금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 이런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결과 정리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가스 수화물이 분포하는 장소의 지질학 그 특징인데요. 일단 육지에서는 기온이 0도 이하 극지방. 아까 러시아, 뭐 캐나다, 러시아나 캐나다도 약간 북극 가까운 지역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하 150m보다 깊은 퇴적층에 주로 많이 분포합니다. 지표면에 이렇게 바로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땅속에 좀 깊은 곳에 좀 있고. 그다음 바다에서는 수온이 0도 가까운 수심, 여기도 좀 추운 그런 지역, 그러니까 열대지방 바다는 아니겠죠. 그리고 수심은 300m보다 깊은 해역의 해저 퇴적층에 분포합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그 바닷물 물속에 지층이 있어요. 자, 그림을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수심인데 여기는 이제 깊이가 0m니까 해수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뭐 2000m 이상 들어가면은 일단 바닷물의 수온, 여기 빨간 선인데 수온이 해수면 근처에서는 20도 이상인데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쭉 혼합층, 수온 같은 심해층 이렇게 쭉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수온이 거의 0도 가까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파란 선이 중요해요. 상변화 경계되어 있는데, 자, 이 상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가스 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스니까 기체 상태잖아요.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처럼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보면은 얘가 원래는 CO2잖아요. CO2. 이산화탄소 기체야. 그런데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압력을 강하게 하면 드라이 아이스 고체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얘가 이제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가스 수화물은 원래는 기체인데 이게 차갑게 냉각이 되면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고체로 분포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파란 선 보면은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온도와 압력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요 정도 깊이 들어가면은 실제 바닷물의 수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가스 수화물이 가스가 아니라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딱 들어갔어. 그럼 여기 해저면이죠. 여기부터는 지층입니다. 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또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깊이 들어가면은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면에서부터 이 정도 깊이까지만 가스 수화물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에 존재하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일단 자원을 개발하는데 그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채취하고 가공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바다는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밑은 수온이 굉장히 낮고요. 0도 가깝고 빛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물질의 부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잠수함이라든지 배 이런 게 빨리 상하게 돼요. 부식이 잘 돼서. 자, 그래서 개발에 불리한데 이런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동그라미 2번이 아니고 3번이어야 되는데 네, 잘못 나왔습니다. 자, 모든 별로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학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나누어 토의해 보자. 선생님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막 토의하는 거. 어떤 게 옳을까? 사실 이런 토의 토론은 답은 없는 거죠. 네, 자기가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발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보존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교과서 61페이지입니다. 자, 해양 자원의 종류와 분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망가니즈 단계인데, 그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금속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포를 보면은 다 바다예요. 이런 노란 점들이 이제 바다인데, 여기 부분에 많죠. 태평양 부분. 네,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쯤 있는데 요만큼 가서 여기서 채취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도양이나 대서양 부분에는 분포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태평양 부분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 이렇게 많이 분포합니다. 여기에 가서 채취해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스 수화물인데요. 추운 육지, 영구 동토, 뭐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곳이죠. 그런 곳이나 또는 저온 고압 상태 심해져 깊은 바다 밑에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서 생긴 고체 에너지원. 자,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서 우리가 이걸 가스 수화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우리나라 동해에 울릉도 근처, 울릉 분지에 6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어. 6톤이 아니라 6억 톤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 지도를 보면은 이 까만 점은 매장 확인 지역인데 여기 동해 지금 점이 쾅 찍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스 수화물은 이런 깊은 바다에는 잘 없고 주로 이 육지 근처 쪽 바다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런 추운 지방, 영구 동토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스 수화물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처, 울릉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심화 자료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제 해양 자원인데, 동해에는 이미 우리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에요. 뭐 이렇게 뭐 원유를 생산하진 않지만 이 천연가스를 이미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염이라든지 가스 수화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황해는 여기는 이제 황해할 때 이 황자가 노랗다는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그 양쯔 황하에서 흙탕물들이 막 들어와서 황해에 많이 쌓여요. 그래서 골재 자원과 표사 자원으로 구분한다. 이 표사할 때 이 사자가 모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규사가 이제 모래예요. 또 석회석, 금, 은, 고령토, 운모 이런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토륨이나 저오콘 같은 그런 중광물, 이런 자원들이 황해에 많이 있다고 해요. 황해는 큰 강들이 황해로 많이 가기 때문에 육지에서 오는 그런 퇴적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자원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원 알아볼게요. 자, 해양 에너지의 이제 생산 방식에 따라서 자원을 구별하는데, 첫 번째로 조력 발전 그리고 조류 발전 나와 있어요. 조력 발전은 이거는 이제 밀물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밀물썰물에 의해 발생하는 수위차. 자, 수위차라고 하는 높이 차이를 말해요. 밀물이 오면 바닷물이 쭉 높아지죠. 만조. 썰물이면 바닷물이 내려가서 간조. 이 높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화호에 만든 건데, 자, 서해에서 밀물이 쭉 밀려옵니다. 그럼 바닷물이 높아져요. 그럴 때 이 호수에 물을 가둡니다. 그리고 썰물이 쭉 일어나면은 바닷물이 쭉 빠져요. 그러면 자, 이 육지 쪽에 호수에 가둬뒀던 물과 바다 쪽에는 물 높이 차이가 생기죠. 네, 쭉 물이 이제 나가고 그래요. 이때 쭉 물이 나가면서 이 호수에 있는 물의 높이는 또 낮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밀물이 밀려오면은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면은 아직 호수는 높이가 안 올라갔죠. 이때 밑에 있는 관문을 열어두면은 바닷물이 쭉 밀려 들어오면서 호수 물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 바다와 육지에 있는 호수 사이를 댐으로 막아요. 그 밑에 있는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을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거죠. 이때 발전을 하는 방식이 조력 발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높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력 발전과 원리는 비슷합니다. 대청댐에 가면은 댐에 물을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흘러보내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조류 발전이에요. 자, 조류는 밀물썰물이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바닷물이 이동을 할 때 그때 물의 빠른 유속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조류 발전기인데 얼핏 보면은 풍력 발전기랑 비슷해요. 풍력 발전은 공기의 이동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조류 발전은 바다 물의 이동을 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조력 발전, 조류 발전은 공통점은 밀물썰물, 이 현상을 이용한 거다. 그런데 차이점은 조력 발전은 바닷물의 높이 차이, 이 수직 높이 차이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고요. 조류 발전은 바닷물의 수평적인 흐름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력 발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바닷가의 육지에 방파제 같은 데 많이 만들어요.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 바닷물 높이가 출렁출렁, 물이 출렁출렁출렁거리죠. 이때 이 공기실에 있는 공기가 압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여기는 발전기 터빈의 날개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도의 힘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자료들이. 넘어가서 62페이지. 자, 해보기 볼게요. 세계적인 자원의 추이 조사인데, 그래프 보면은 1990년대부터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 최근 한 20여 년간 자원의 소비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원 전체 소비량이 1990년대에 비해서 2015년도에 요만큼 올라갔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에너지원을 볼게요. 자, 석탄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안 쓸 것 같지만 의외로 석탄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석유가 차지하는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석유도 조금 늘긴 했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늘었어요. 원자력 발전은 조금 늘은 것 같고요.
수력 발전은 거의 변화가 없죠.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큰 변화가 없어요. 댐을 많이 안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1990년대에 비해서 늘긴 늘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어요.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 할 이 에너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2015년도까지 데이터니까 지금 2020년도까지 5년 더 지나면은 신재생 에너지 양은 더 많이 늘었겠죠. 자, 이렇게 전체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은 진짜 많이 늘어나요.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석탄의 비중은 점점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석탄의 절대적인 양은 늘어나요. 그렇지만 석탄이 늘어나는 정도보다 다른 에너지가 늘어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석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 중에선 그나마 환경 오염을 좀 덜 일으키는 천연가스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거,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는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태양광 발전 같은 건 좀 많이 늘어나죠.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원 개발의 필요성은, 자,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인구가 증가해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과학기술도 더 발전이 되죠. 그 다음에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보면은 에너지 자원이 매장량이 일단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갈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를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을 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에 조금 비중을 둡니다. 그런데 이 원료인 석탄이나 우라늄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자원이 고갈되면은 우리나라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걸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기 질문 2가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 무엇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밀물썰물에 의해 발생하는 수기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자, 밀물썰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은 2가지가 있었죠.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 자, 어떤 걸까?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은 가스수화물이고요. 두 번째는 조력 발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교과서 62페이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단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단원이 바뀌어서 교과서 71페이지 지질도 작성과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